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현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하원 650석 중 과반을 훨씬 넘는 412석을 차지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등 현역 의원 약 250명이 낙선하는 등 121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제3야당인 자유민주당은 70석을 확보하며 크게 약진했습니다. 차기 총리에 오를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승리가 확정된 뒤 연설에서 우리가 해냈다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대표는 조금 전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보수당이 고물가에 따른 유권자들의 삶의 질 저하, 공공부문의 실패, 일련의 정치 스캔들 등으로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이날 패배를 인정한 뒤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오늘 권력은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진영의 선의 속에서 교체될 것이라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경제와 복지 악화 등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요르단강 서안지구 도시 제닌 지역에서 공습을 포함한 대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테러 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건물을 포위한 채 교전 중이라며 공습으로 무장 테러 분자 여러 명에게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신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은 이스라엘 당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주택 5,300여 채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착촌 건설 반대단체인 피스나우는 어제 이스라엘 정착촌 담당위원회가 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계획과 인근 3개 지역에 전초기지를 세우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계획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를 막고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이 단체는 비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투표가 오전 8시에 이란 전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되지만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통상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5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28일 치러진 1차 투표는 유권자의 60% 이상이 불참하는 최저의 투표율 속에 진행됐습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당시 1위를 기록한 중도 개혁 성향의 마수도 페제시키안 마젤레스 즉 의회 의원과 강경 보수파인 사이드 잘렐리 전 외무차관이 결선 투표에 진출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역내 긴장과 서방과의 대치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과 인도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모디 정부는 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등으로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모리타니 인근 해역에서 이주민을 태우고 유럽으로 향하던 선박이 전복돼 최소 89명이 사망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타니 해경은 오늘 지난 1일 대서양에서 전복된 이 선박에 탑승했던 이주민 89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5살의 소녀 등 9명을 구조했지만 수십 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49일 만에 다시 만나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서방 안보체제 구축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러시아 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한 러시아 외교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상세히 전하며 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최근 발언에 관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비판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지난 4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영국, 일본, 한국 출신의 전문가 패널 위원 3명이 작성했고 탄도미사일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한 지적에도 북한 지도자에겐 특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다며 사치품이나 이동수단 제공을 금지한 대북 결의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조나 레프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사례를 고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레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를 타격한 탄도미사일의 잔해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고 분쟁군비연구소는 해당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사일의 독특한 특징, 즉 직경과 특유의 제트날개 작동기, 점화기 주변의 볼트 패턴에 근거해 군비통제연구소는 당시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7월 업무 계획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불법 이전한 행위자와 단체에 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5월 16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해 이들 국가의 협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 정황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벡톨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기술 등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되는 입법 노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하거나 떠오르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상무부의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가 식별된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인들이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에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위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밝힐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 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 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re's been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 acquiring Russian.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정보 공유 권한이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벤은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훔친 핵무기 설계 및 미사일 등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bee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that used spi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의 감시망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제재한 한국인과 단순한 금융 거래만 해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했습니다. 재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대상자의 신상 정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이날부터 제3자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만들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2차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한국인도 이번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 즉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는 한국에 사무실을 둔 이란 회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국적자 등은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등재된 건 이 씨가 처음입니다. 이동진 씨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무부의 보도자료에선 이동진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여권 번호 등 기존의 기본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란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 씨와의 금전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와 관련해 은행과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등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한국 외교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49일 만에 다시 만나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서방 안보체제 구축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북한, 러시아 양국의 군사 밀착도 중국의 견제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 반 만이고 지난달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러 간 밀착을 걸끄러워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란 뜻의 라오펑유라 불렀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와 우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러 양국은 계속해서 전면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공동으로 지역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진영 구축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났다는 관측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안보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언급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계획을 거듭 천명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도 유라시아 안보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SCO는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해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정치, 안보,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러시아 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벨라루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사실상 미국 등 서방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을 적대시하는 안보체제 구축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이 말하는 게 한미일 협력, 그 다음에 미국의 인태 지역에서 공세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지금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중국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푸틴 대통령의 그런 안보 협력이나 이런 데 손을 잡을 이유가 없고요. 실제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브릭스 순환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 신냉전 방지를 추진하고 불법적인 일방 제재,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중러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 여부도 주목됐지만 공개된 건 없었습니다. 북러 조약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대북 영향력 악화와 동아시아 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도한 밀착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러시아 개입의 길을 연 새 북러 조약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받아주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이 생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에 과도한 밀착을 견제하는 경고성 신호를 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느라 북한과 밀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이제 거기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친선회의를 선포했으면서도 이렇다 할 관련 행사나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러 밀착에 북중 관계가 밀려 소원해진 징후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객원연구위원은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 간 동맹 수준의 새 조약 체결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골칫거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이 국면에서 또 지역적인 대립이 심화되는 핵심적인 축으로 북한이 부상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 일본과 특히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진핑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새 진영 구축 필요성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당장 삼각 군사협력에 나서기보다는 국제정세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러와의 협력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어떤 인식을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북중러 군사협력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죠.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북러와의 미묘한 입장차를 간파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역으로 중국은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미일과의 공조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IP4가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영내 억지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즉각적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현대화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억제력을 높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한 F-15CD 이글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첨단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해 전술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F-35A는 최신 5세대 전투기로 20년 이상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 온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와 A-10 썬더볼트2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F-35A는 공기 역학적 성능과 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능과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 등으로 적의 공격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전투기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일 연합군의 최첨단 전술항공기를 일본에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미국 전술항공기의 현대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도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일 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된 이유는 중국의 위협 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침공 위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위협의 수위와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배치된 항공기를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주로 동중국해뿐 아니라 영내 전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의 위협도 미사일과 핵 역량을 확장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확장하는 가장 큰 동인은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but I think the upgrade or the expansion of the aircraft in Japan would primarily be a response to the growing Chinese threat. 이어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로 점증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재래식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랜 약속이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이제야 실현하는 데 크게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인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the U.S. has been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growing Chinese threat, which would be kind of the conventional threat toward Taiwan.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중국은 군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내 우방과 동맹, 파트너들이 스스로 나서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spending so much on its military and exponentially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growing coercive efforts again.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즉각적인 위협은 북한이고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핵무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든 그렇게 하려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uclear weapons are the biggest threat, and that means the U.S. needs to be able to go and strike nuclear weapon targets.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대부분은 전투기 사거리 밖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도 탄도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국방부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중국의 방대한 핵무기 확장이 영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동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부연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has been very clear that China is our biggest concern, and the vast Chinese expansion on its nuclear weapons.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핵 위협이며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하려면 전투기로는 부족하고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한 전투기 교체와 같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영내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이며 북한은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북한 등이 미국이나 동맹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주일 미군의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하원 대표단이 중동 지역을 방문해 영내 당국자들과 북한의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적국에 포함했는데 북한제 무기의 하마스 유입 등으로 중동에서도 북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내 고위 관리들과 논의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의제를 전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격하는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에 관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산업 및 안보 서비스 분야 지도자들과 미국 아랍에미리트 관계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리의 주요 적국인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알리 알 샴시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중동 지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현안 중 하나로 논의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산 무기가 사용된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하마스의 소형 대전차 무기를 제공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 즈음에 분명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provided handheld anti-tank weapons to Hamas. 이어 북한은 하마스가 땅굴을 파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하마스의 미사일 기술도 제공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그 파트너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유럽에도 도전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A lot of the technology and weapon system provision has become more global. 베넷 선임연구원은 기술과 무기체계 공급이 많이 글로벌화됐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지금처럼 긴밀하게 협력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 간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나라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실질적 인권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서울 UN 인권사무소장이 강조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다른 UN 기구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희난 소장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북한 인권 개선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로 평가했습니다. And indeed, another value of the process is, at least in principle, there should be no forgotten human rights crises. 희난 소장은 3일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UPR은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투트랙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의 또 다른 가치는 원칙적으로 잊힌 인권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토 때마다 인권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개선이라도 이뤄져야 하고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한국 내 40여 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브리핑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는 11월 개최할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앞서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인권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20여 개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주제별로 북한의 최신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UPR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의 중요성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차원에서도 강조돼 왔습니다. 폴커 투르크 대표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올 11월에 있을 북한에 대한 UPR과 내년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붙잡아야 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의 전반적인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 upcoming Universal Periodic Review session this November and the 2025 review proces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provide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7일에 4차 수검을 받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는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와 서방 세계는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부도 4일 북한 제4주기 UPR 대비 시민사회 학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 국제기구 원자력 국장이 연설에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가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EU 대사도 3일 한국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4차 UPR을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and can do more to ensure by all means possible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이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UPR 브리핑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VOA에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유엔과 한국 정부가 관심을 더 갖고 행사를 개최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UPR 권고 이행에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차 UPR 때도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공고를 수락을 해놓고서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UPR 자체만으로 이제 북한을 뭔가 이렇게 압박이랄까, 이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거는 이제 부족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또 무엇과도 연결해가지고, 이거 이제 계속 이제 압박을 가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유엔 브리핑에 역시 참여했던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한국 정부 등이 시민사회단체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를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받아들인다 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추적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압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식으로 시민사회들도 체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남 국장은 향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북한 당국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용걸입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이자 법률회사 사무소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플랫 최고 경영자 CEO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인 ADL의 그린블렛 CEO는 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블렛 CEO는 대북 소송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블렛 CEO를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ADL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10월 7일 공격에서 물질과 재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 have known for year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Palestinian terror groups and militants.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및 무장 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그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첫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을 죽이려고 총을 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훈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지원입니다. 이 또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질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부는 처음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VOA에 북한 무기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의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And again, I don't know how this person in the government who you spoke to would define a relationship or collaboration. 해당 관계자가 관계나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술 원조, 훈련 및 지원, 군수품, 가자 지구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확신이 있습니다. 대중도 납득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서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 승소한 유사 사례가 있나요?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There are firm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secured judgments. 그렇습니다. 이란, 리비아, 수단 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다수의 이전 사건에서 판결을 받거나 합의한 회사와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ADL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소송에서 180억 달러 이상의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신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매우 낙관합니다. 원고들에게 금전적 보상도 받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저지르는 데 있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북한에 소장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It's a really good question. I mean, clearly there are obstacles even to serving papers, right? 북한에 있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에도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의 소송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송달받았고 소송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으며 11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 사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란이나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워싱턴 DC에 변호사를 보내 연방 법원에서 우리를 상대로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들이 우리와 법정에 서든 안 서든 그들이 한 역할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증명하고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Well, so I think the lawsuit has three key components, or the three key reasons to do it, I should say.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접근하면 이들 나라의 자산에서 돈을 빼낼 수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악 행위를 저지른 야만인인 하마스를 감옥에 넣거나 수년 동안 하마스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 이들 나라 정부의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의미의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정하고 옳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때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례와 이번 소송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비어 부모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나요? Well, in all honesty, I'm not familiar with that case, so I need to do a bit of research on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솔직히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비추어 사실을 평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사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Perhaps, I mean, this case is about the Americans who were affected by 10/7. 아마도요.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에 관한 소송입니다. 130명의 원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국인이 있을 수 있어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법원이 있는데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국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s you said before, you can't just correspondence is complicated with Pyongyang.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의 서신 교환은 복잡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만 소장 등 서류 전달은 쉽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이후 판사가 배정되고 판결을 받으려면 아마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배상 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4년 여름인데 빠르면 2027년 여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블렛 CEO로부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불법 환적이 동해에서도 발견된 건데 최근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불려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들 선박 두 척은 길이가 각각 145m와 100m로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바로 옆 선박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이란 점을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박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약 1km 반경엔 부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쩡한 부두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도가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평범한 장면은 아닙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 두 척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일부 나라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동해 바다가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석탄, 유류를 거래하는 주요 항구가 한반도 동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를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BOA는 최근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이 다량으로 쌓이고 정기적으로 190m 길이에 달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 남해 해상을 지나던 선적 미상 선박 선라이즈 1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 선박이 러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을 경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1호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 제재 금수품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7월 5일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합니다.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모 양에 착상시킨 뒤 새끼 양을 낳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인 이 양의 이름은 돌리로 명명됩니다. 그러나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로슬린 연구소의 동물 복제 성공은 동물 복제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반면에 동물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윤리 협약을 마련하게 됩니다. 1946년 7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여성의 가슴과 아래 부분만을 작은 천으로 가린 이 비키니 수영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와 자크 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수영복에 며칠 전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한 태평양 마셸 군도의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로 명명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핵폭탄만큼이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법적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프랑스 영화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비키니를 즐겨 입으면서부터 이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B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